가장 키가 되는 기술 또한 이 오너 경영자에게 모두 집약되어 있는 그 재발을 한 거죠. 암이 3개월 만에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부채하고 이자만 크게 느껴졌던 거죠. 이 회사가 얼마만큼 더 잘 될 것에 대한 소명감이 없었던 거죠. 안녕하십니까, 김기백입니다. 오늘은 상속이 발생했을 때 기업과 가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세 편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전기에 관해서는 국내에서 세 손가락에 꼽히는 엄청난 기술자 분이셨어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공단에서 대기업에서 근무하시다가 이 변전기라고 하나요? 이렇게 전기가 들어와서 이렇게 전봇대 위에 달리는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관해서는 거의 국내에서 세 손가락의 넘버원이다, 세 손가락 들은 그런 분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기술 집약도가 높은 회사, 경영자로서의 카리스마 센 분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경쟁력의 가장 키가 되는 기술 또한 이 오너 경영자에게 모두 집약되어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분이 또 암 선고를 받아서 70대 되기 전에 선고를 받아서 2년 동안 열심히 치료해서 완치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2년 동안 병을 이겨내고 수술을 받고 하는 동안에 깨달은 바가 있으셨어요. 아,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전까지 이제 막 하셔서 열심히 이제 회사를 아주 규모가 크진 않지만 경쟁력 있고 의리지만 기술에 대한 우위 그런 회사여가지고 의리지만 갑처럼 이제 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잘 경쟁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경쟁력 부분의 영속성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2년 정도 지나서 암을 한 다음에 돌아와서 회사를 바라보니 저기 경기도 광주 쪽에 있었는데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들어오고 손자가 들어와서 이 기술 기반의 회사를 쭉 간다 했을 때 직원을 더 늘어야 되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와야 되고 여기 창고가 필요하고 기계 라인은 뭐가 더 들어와야 돼 이런 등등등에 대한 걸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이 2년 뒤에 돌아오셔서 주변에 땅을 좀 사고 그동안 사재에 모은 걸 사고 회사 돈으로도 대출도 받고 해서 공장을 3배 정도 키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곳에다가 물론 꽉 채워진 않았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준비하면서 차기 아이템 각종 이제 전 세계 박람회 같은 거 가보면은 있는 그런 전 세계 경쟁 업체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제품들 보면서 아, 우리 회사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차기 제품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부분들이 연구소에 들어가셔가지고 공장 진흥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한켠에서는 연구소 작업들을 계속 이어나가신 거죠. 2년 동안 완치가 된 줄 알았던 암이 이 공장 하나 짓는 게 굉장히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인허가 내야 되고 막 각종 이런 소방 요건부터 해서 건설 공정마다 그 이제 외주업체들 또 건설업체하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사실 머리가 반 빠질 정도로 힘든 일이고 또 연구를 하나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게 뭔가 다음 세대를 위한 자기만의 의무다 혹은 마지막 내가 할 수 있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쏟았습니다. 결국은 연구를 다 마치지 못한 채 재발을 한 거죠, 암이. 그래서 처음과 다르게 급속도로 악화되셔가지고 결국 3개월 만에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상속 요건을 다 사전 요건 충족했습니다. 자녀분도 들어와 있었고요. 그런데 이 회장님이 사실은 다시 컴백을 해서 준비할 내용들은 본인이 기존처럼 계속 기술 집약적인 회사의 핵심 경쟁력을 코어를 차지하고 있는 역할을 사실은 회사 직원들이나 승계를 하게 될 차세대 후계자에게 그거를 표준화해가지고 본인이 그 자리에서 빠지더라도 본인의 존재가 없어지더라도 이 핵심 회사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만드는 걸 더 좀 기울이셨어야 되는데
평생 해오던 거에 대한 고민, 공장이 더 컸으면 좋겠다, 제조 시설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 혹은 뭐 좋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이 새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에 또 매몰되다 보니까 결국 사람을 주지 못하신 거예요. 결국 공장을 확대하고 시설 장비를 들여다 보니까 은행 부채는 거의 풀로 채웠던 거죠. 상속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세무사가 들어와서 기업의 재무제표를 다시 한번 정리하다 보니까 거의 회사의 주식 가치는 부채가 너무 많고 이익은 이제 나오고 있었지만 상속세 걱정할 거는 별로 없었던 문제였어요. 근데 이 상속인 입장에서는, 어머니하고 자녀 입장에서는 잘 몰라, 회사를. 이게 얼마만큼 이 업계에서 중요한 기술이고 전 세계에서 얼마만큼 이게 경쟁력 기술이고 이 연구하고 있던 거를 마무리하면은 이 회사가 얼마만큼 더 잘 될 것에 대한 충분한 소명감이 없었던 거죠. 이런 경우 이 상속인단이라고 하는 자녀와 어머니 입장에서는 세무사한테 물어보긴 딱 그런 질문이었어요. 부채 얼마예요? 땅값 얼마예요? 즉 회사에 대한 어떤 그 로얄티가 없는 그런 기업의 가족 패밀리 기업 같은 경우는 이거를 뭐냐면 이제 회사의 가치 혹은 뭐 비전 혹은 존재 이유, 뭐 캐치프레이즈 이런 보이지 않는 돌아가신 천대 회장님 창업주 마음속에만 있었던 이 기술과 제품과 회사에 대한 애착이 상대적으로 덜했던 거죠. 근데 내가 이걸 왜 이 고생하던 걸 봐왔기 때문에 이 고생을 하면서 이걸 왜 끌고 가야 돼? 라는 소명감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로지 이 기업을 물려받는 의미보다는 상속을 받아야 되는 재산에 걸려있는 부채하고 거기 납부해야 할 이자만 크게 느껴졌던 거죠. 일반인으로 살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인식이었던 거죠. 결국은 가족들은 상속 포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뭐가 넘어오냐면은 이제 직원들에게 묻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MBO라고 합니다. 매니지먼트 바이아웃. 즉 가족들이 물려받지 않고 가족들이 상속 포기를 할 경우에는 이 기업에 근무하는 분이 뭐 50명 정도 된다. 그럼 이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관리자든 생산직이든 이분들이 또 가족들이 있다 보니까 기업이란 결국 이러한 사회적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기업의 이러한 고용 창출 유지에 대한 사회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사 직원들이 모였던 거죠. 근데 이 직원들도 회장님 밑에서 일은 했지만 너 이거 일해, 넌 이거 일해, 넌 가서 무슨 얘기해. 모든 영업, 기술 개발 이런 부분 거래처 관리들을 회장님 혼자 하셨기 때문에 이 직원들도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직원들이 회장님만큼의 기술을 연구를 마무리할 자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재산이 없기 때문에 상속세를 납부하거나 혹은 이 회사의 이자를 납부를 할 수 있을까? 회사에 돈을 벌어서 은행에서 계속해서 부채를 연장해가면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자신이 없었던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19층에 사는 사람과 20층에 사는 사람은 다르다. 무슨 말이냐면은 19층에 뷰가 있다는 거죠. 20층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20층과 가깝게 지내더라도 결국 20층에 사는 사람들의 뷰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직원은 직원이고 오너십을 가진 경영자는 경영자라는 거죠. 따라서 가족이나 사모님이나 자녀분들이 충분하게 회사를 경영을 맡을 정도까지 성장을 못하신 경우는 이 회사에 있는 전문 경영이 될 예비 후보자분들이 어느 정도는 본인이 회사에서 빠지더라도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 그걸 저희는 뭐 표준 작업지시설을 만든다든가 회사를 조금 더 AI 같은 걸 도입을 해가지고 뭐 숫자적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정확히 어떤 역할을 좀 나눠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 하고 회사를 꼭 유지해야 하는 그 마음 속에 어떤 그런 암묵지가 전수되는 그런 부분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가치가 전수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회장님은 늘 경영을 평생 해왔던 것처럼 기술 개발을 하고 공장 확장을 했던 거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2년, 짧게는 2년, 길게 10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나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해왔던 연장을 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회사에서 빠지더라도 이 회사가 지속될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드는 데 시간을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회사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족분들은 상속 포기,
회사에 있던 관리자분들은 MBO를 제안했을 때 결국 뭐 당시에는 이제 연대보증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신용이라든지 재산 여부들도 은행에서 볼 거 아닙니까? 이 협조적이 않았던 거죠, 은행에서. 결국은 그 업계에서 기술은 이 회사도 떨어지지만 되게 영업력이 좋은 회사가 결국은 자산 부채를 양수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회사를 사가게 되었습니다. 얼마에 사갔냐면 0원. 그냥 이 회사의 고용 유지라는 조건만 되면은 회사를 그냥 가져가서 운영하는 걸로. 회사의 운명 그렇게 돼버린 거죠. 오늘 마지막 상속이 발생한 기업에서 벌어진 일을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무엇으로 그 시간을 채울 것인가. 저는 이 회사에 내가 언제까지 있을 것이라는 장담이 없을 때는 없어도 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한 데 총력을 기우시라는 거고요. 그때 준비할 것들은 앞서 편에서 말씀드렸던 유언장을 준비하던가 회사에 자녀분이 들어와 가지고 순환보직을 통해 가지고 여러 보직에서 경험을 쌓게 한다든가 비상경영 계획안이라고 그래 가지고 만약에 본인이 어떤 일을 발생해서 회사에서 자리가 채워질 수 없을 때 회사는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비상경영 계획안이라는 거를 한 번쯤 만드시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국가를 경영할 때 마찬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유고 시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태풍이 부를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전쟁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등등에 따라서 어떤 회의를 열고 그 회의에는 누가 참석을 하고 그 참석한 사람들은 어떤 역할들을 맡아서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진행할 것인지를 준비하듯이 소중한 이 기업을 창업해서 어느 반년에 올려놓은 그 상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없었을 때 골석이 됐고 자리가 비었을 때 회사가 영속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위한 계획안을 준비하시는 것. 이것이 상속을 준비하는 것, 자녀에게 지분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처리하는 것보다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세 가지의 상속이 발생한 기업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승계의 이유, 상속의 이유는 기업이 100년 기업을 가기 위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일종의 수단과 방법일 뿐이다라는 걸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제가 캐치프레이즈를 말씀드리면 비즈니스가 있어야 가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번 시간에는 상속이 발생한 기업이 아니라 살아서 열심히 회사를 승계 준비를 하는 회사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